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아님이 오셨네요. 국정농단을 했으니까 국정검사 안 받을 거요. 예, 안 받을 거예요. 지들도 아무리 간이 커도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말에는 깨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정조사, 특검 이 두 개 너무나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국진당이고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아마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돌님, 윤석열이 지금 나토 가가지고 천안함 모자 쓰고 다니고 있다 그러죠.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어요. 한국이 불안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꼴인데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엄청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저 뭐야? 라고 할 테인데 상식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패딩을 입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입을 옷이 그렇게 없나? 패딩이라니요? 얼척이 없죠. 이거 무슨 국제 거지도 아니고. 글쎄, 이거는 검소하거나 소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추레하잖아요, 이건. 그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마스크맨님 오셨고요. 예, 박수범님, 최선임님, 티파니 라이프님, 가을영양제님, 사람과 세상님, 달리아님, 동백 아저씨님 오셨습니다. 계랑이 님도 오셨네요. 노망든 거 아닐까요? 라고. YUP 게스트님, 약쟁인가? 라고 하셨어요. 예, 코트를 입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시작은 조금 농담 삼아 좀 유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진행될 얘기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얘기들이라서 벌써 한숨이 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GDP 추락은 시작, 이제부터 부채 폭탄. 예, 제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이 주제를 시작할 때는요, 이제부터, 지옥은 이제부터라고 제가 그렇게 잡았었어요. GDP 추락은 시작, 지옥은 이제부터, 부채 폭탄, 점점점 이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발언을 낮췄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GDP가 1년 사이에 3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10위권이었죠. 이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GDP가 이탈리아를 앞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탈리아를 앞서서 사실상 그 중국이나 인도처럼 워낙에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으로 치자면은 그런 나라도 워낙 등치 사이즈 자체가 크잖아요. 이런 나라 빼고 나면은 거의 G7에 들어왔다.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이렇게 서방이 아닌 비서방권 국가라든지 인도처럼 그 제3세계 비동맹 국가를 선도하는 나라들 빼고 서방 국가들로 하자면 G7에 들어간다. 이미 이탈리아를 제꼈다라는 게 사실 뭐 2021년 상반기까지 얘기였어요. 자, 분위기는 2021년이니까 재작년 하반기까지 쭉 이어졌지만 작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로 바뀌기 시작하죠. 3월달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내내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 적자와 경기 침체를 이어갔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가 쭉 이어져 온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역 적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사태 처음 시작됐을 때 무역 적자가 좀 심했잖아요. 자,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마치 그 조중동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그 쌩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오래 기간 동안, 자, 그때 무역 적자 난 게 석 달이었거든요. 석 달인데 그 석 달 동안 무역 적자 봤다고 나라 당장 망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예, 그러면서 당장 멱살잡이라도 할 것처럼 들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서 착실하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끼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그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GDP 추락은 사실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요, 부채 때문에 시작될 것이다. 그것도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의 부채가 터지면서 자산 버블이 이어지면서 IMF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은 사실상 민간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간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기업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또는 국책 사업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국가가 기업들한테 돈을 풀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업도 성장하고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기업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국책사업, 대규모 토목공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서민들한테까지 재정의 효과가 전달되지 않더라. 이른바 낙숫물 효과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기업들한테 돈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간에, 특히 취약계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들의 이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윤석열은 쓸 생각이 없죠. 뭐 정치적 보조금, 정치 보조금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 얘는 진짜 극우 세력들의 일부 선동가, 일부 그냥 빨갱이 몰이에만 집착하고 있는 선동가들의 얄팍한 이런 가짜 뉴스와 선동을 그대로 믿고 자기 입으로 되뇌이기만 하는 무식한, 그 정도까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옆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솔깃한 거죠. 여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아니면은 천공 뭐 이런 거죠. 참 걱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작년 경제 규모 톱10 유지 실패, 세계단 하락한 13위. 우리나라가 경제 13위였어요. 10위였어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GDP 규모로는 세계 10등이라고, 인구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작은 국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자원이 뭐가 있어요? 진짜 맨주먹 붉은 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경제를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톱10에 들어섰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13위로 3개 단위나 추락했습니다. 예, 연합뉴스, 조선비즈, 예, 모두가 일제히 얘기합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았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GDP 규모 자체가 줄었어요. 원래 그 1조 9천억 달러였던 그 경제 규모가 확 줄어가지고 1조 6천억 달러, 1조 7천억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무려 2천억 달러나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예. 뭐 당연히 아니 늘어도 아쉬울 판에 액수 자체가 줄었어요. GDP 자체가 줄었어. 그러니 13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캐나다, 러시아가 우리를 앞질렀어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지르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예,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진짜 열받죠. 자, 지난해 명목 GDP가 1조 6,733억 달러. 원래 우리나라가 2021년까지만 해도 1조 9천억 원에 다 가까웠습니다. 1조 8천 얼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1년 사이에 2천억 달러나 확 줄어버렸습니다. 늘어도 뭐 할 판에 줄었어. 그럼 당연히 이게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죠. 브라질, 러시아한테 추월당했고 조만간 호주한테도 추월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언론들이 참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당장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라고, 경제정책 실패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한다? 우리보다 우리를 앞지른 나라들은 다 자원 부국이야.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그래. 요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3개 단위나 추락했으면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진짜 대통령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나와서 내동댕이 칠 그럴 기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중동도 그렇고 그 어떤 언론도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무역수지 계속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달에 6월 달에 5월, 6월 달에 무역 흑자 봤다고 반짝 흑자 뭐 이렇게 몇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죠. 왜? 뭐라고 그랬다? 6월 달에 흑자를 본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장난질이다. 왜? 보통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각 분기별로 통계를 내는데 자, 통계를 위해서 들어와야 될 그 수입 물품을 잠시 통관 보류하고 수출할 거 좀 일찍 땡겨서 수출 통관시키고 요렇게 하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착시 효과를 통해서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를 위해서 통계 수치의 조작을 위해서 그런 장난질을 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 흑자 본 게 진짜인지 아니면 통계 장난질인지 알려면은 7월 달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달, 예, 지금 벌써 7월 10일까지 25억 달러가 적자야. 얼마나 지난달에 장난을 많이 쳤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25억 달러가 지금 벌써 7월 달에 벌써 적자를 봤어. 자, 보세요. 무역 적자에 외환 보유고는 팍팍팍 줄고 있고 거기에 GDP는 쪼그라들고 있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순위까지 뒤로 푹푹 밀리고 있고 이게 속상하죠. 열 터지죠.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가하게 대통령이 해외를 놔둘 수 있을까요? 진짜 경제 폭망 아닙니까 지금? 경제 폭망? 참. 세계 경제 규모가 쭉 있는데 13위로 밀려났어. 근데 봅시다. 자, 1년 전 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였다? 예.
10위권이었어, 10위권. 응? 자, 이 사이에 이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곧 캐나다를 앞지를 거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2021년 2021년 7월 달에 계산해 보니까 캐나다를 제낀 건 물론이고 이탈리아까지 앞섰더라라는 그런 통계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보세요. 2021년 4월 7일 날 나온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세계 10위, 1인당 GDP, 이탈리아 제쳐. 이랬다고요. 응? 그런데 이탈리아를 제쳤는데 갑자기 이탈리아한테 다시 밀린 거는 둘째치고 캐나다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야? 브라질, 러시아한테까지도 밀려가지고 뒤로 쭉쭉쭉쭉 밀려나간 겁니다. 아, 브라질하고 호주구나. 예. 자,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경제 규모 이렇게 이거 정말 책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능이에요, 무능. 이런 무능한 자를 대통령 하라고 찍어준 사람들도 무능한 거죠. 아니, 정신병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 규모의 추락은 예상된 거였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7%였고요. 올해는 1.4%입니다. 내년은 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나 캐나다나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꾸준히,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성장을 해서 2% 이상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2.5에서 3%였는데 1.7로 절반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주저앉고 걔네들은 성장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문제는 환율의 하락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그 원화가 1달러당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당 1,300원이 돼버렸죠.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내려갔습니다. 자, 200원이 주저앉았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치자면은 약 20% 가까운 수준인 거죠. 아마 한 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7%나 환율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경제 성장률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환율은 확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예, 우리가 성장한 건 다 까먹은 거예요. 환율에서. 근데 환율이 이게 괜히 떨어지겠어요? 예, 한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경기 회복세를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만 경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30년, 잃어버린 30년 운운하고 있던 일본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뭔데? 자, 202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를 앞섰다라고 하는 그때, 아, 이제 G7에 이탈리아 말고 한국을 넣자. 아시아권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은데 G7에 한국을 넣어주자라는 얘기가 정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게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G7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빼면은 당시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고도 남은 게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 아까 보시다시피 당시 GDP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했잖아요. 세계 10위. 세계 10위인데 여기에 러시아라든지 중국, 인도를 빼보세요. G7에 들어가. 더군다나 이탈리아보다 규모가 커졌다? 당연히 G7 국가지. 그래서 G7에 이탈리아 빼고 얘들 좀 아닌데 이탈리아 빼고 G7에 한국 넣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실제로 그 논의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괜히 우리나라가 나토에 초청을 받았겠어? 그런 이유 때문에 나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 경제 성장에 환율까지 추락하면서 망해버린 거죠. 환율 왜 추락했는데, 예, 한국 저거 이제 보니까 별로 성장 못 하겠거든. 한국의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는 제1번,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예, 팽당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환영 못 받고 있고, 그러니 결국에 뭐가 돼? 예, 한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히 보였어. 그러면 야, 한국에 넣었던 돈을 빼! 한국에 들어갔던 돈을 빼면 어찌 돼요? 당연히 한국 돈 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까먹은 거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바득바득 그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버텨서 힘들게 키워온 국가를, 예, 윤석열 이 모질이, 아 진짜 이런 무식한 자가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본인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김상진 이런 거나 그런 거나 쳐다보면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 퍼넷마이크 뭐 이런 거,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귀 속에 집어넣고 그걸 그대로 입으로 꺼내고 그거를 경제 정책이랍시고 떠버리는 장갑니다. 진짜 박근혜보다 못해요. 박근혜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딱, 예, 정규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정규제 김상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에휴,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수출이 반짝 증가했어요.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자, 수출이 한 해 내내 내려박다가 12월 달에 반짝 성장했는데 이거 성장한 거 아니다. 이거 장난질 친 거다. 내년에 수출해야 될 거 조금 앞당겨서 일찍 내보냈다. 자, 그래서 출고를 좀 빨리 하고 통과를 좀 빨리 해서 수출액 자체가 늘어난 거다. 내년 1월 달 들어가 봐라. 바로 확 내려 꽂을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수출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예, 뭐라 그랬다? 1월 달에, 예, 수출이 또 대폭 줄어버렸지. 왜? 이렇게 땡겨보고 그랬으니까. 미리 땡겼으니까. 미리 땡겨 쓴 거야, 한마디로. 그랬으니 그 다음 달에 적자 나는 건 더 빵꾸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난해 12월 달에 수출이 반짝 반등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장난질이다. 내려가야 정상인데 12월 연말을 이렇게 암울하게 보냈다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비난 여론이 들끓을 터이니 일단 12월은 조금 반등한 것처럼, 예,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1월 달에 나가야 될 물건을 12월에 나간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 거다. 예, 장난질 쳤다. 1월 달에 수출 실적을 봐라. 바로 내리 꽂을 것이다. 예, 실제로 내리 꽂았잖아.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 선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쭉 갔어야 하는데, 자, 적자 규모도 보세요. 이게 일관되게 적자 아닙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그날 그 달부터 적자 아니야, 이렇게 쭉. 자,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어요. 당장 수출부터가 부진합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자, 원래 우리나라 정상적인 우리나라 수출액은요, 약 700억 달러, 월 700억 달러 수출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700억 달러가 깨진 건 애진역이고요. 계속해서 수출이 지금 500억 달러 수준도 못 미칩니다. 심한 경우에는 40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수출액이 무려 42%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수출 역시도 30%나 줄었어요. 홍콩 44%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 나라고 그다음에 베트남, 싱가포르 그런데 여기 수출이 이렇게 반토막씩 나버렸어. 그러니 수출이 뭐 잘 될 리가 있나? 에? 돈이 뭐 들어올 리가 있느냐고요. 결국에 이 수출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를 회복할 수가 없죠. 자, 문제는 경제 침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침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가 침체됐다라는 것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부채가 터진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상황이 이러한데 이 상황을 자꾸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괜히 민주당 탓이라고 어거지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예? 저 노인네들 지금 경제가 나쁜 건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저도 참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한 대 가서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 아니 맨날 남 탓만 하다가 뭐 날 셀 건가? 아니 지들이 똑바로 하지 왜 맨날 야당 탓, 민주당 탓하냐고. 그게 개새끼가 아니고 누가 개새끼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되죠. 물어보고 저는 이제 뭐 아까 조지 소로스님 뭐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조곤조곤 따지셨는데 그게 아니고 니 같은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해야죠. 참, 참 답답합니다. 예, 참. 또 그 생각하니까 또 핏대고를. 예, 조지 소로스님, 시장에 생선 파는 아줌마 룬을 욕하지 않고 이재명 때문에 장사 조졌다며 욕을 하던데 제가 물었어요. 이재명은 오염수를 막는 분인데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산 가서 떠드는 바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라고 했는데 시끄럽다 라고 야단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참,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저 무식한 사람하고 우리는 돌아서고 제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지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거나 다시는 그 사람이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그래도 또 내 가게에 와서 물건 살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우리도 무슨 개소리냐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참았잖아요. 이제 참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리라는 얘기는 좀 심한 얘기고 면박은 꼭 면박을 주든지 반박을 대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헛소리가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장애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즉 싸움이 난다. 라는 걸 알면은 아니 저도 그래요. 우리 저 처갓집 가면 우리 저 장인어른 맨날 그래요. 제가 한동안 듣다가 정말 못 참아가지고 폭발했잖아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어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면서
우리 장인어른 저기 그 고엽제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 누가 보상을 해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해준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러면서 그 쌍욕을 하더라고. 내가 대놓고 한번 뭐라 그랬거든. 어? 아버님, 그 고엽제 이거 보상금 어떻게 누가 해줬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명박이 이거 해줬나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서 김대중 해줬어! 이러면서 왜 받아먹고도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냐고. 제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그런 얘기 하면은 싸움이 난다.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얼굴 붉힌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정치 얘기를 안 해. 예. 우리 저기 여기 저 아까 대구가 고향이라는 분 계시고 저처럼 부산이 고향인 사람도 있는데 사실 고향 내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렇게 막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죠. 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정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따박따박 따져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뭐 이게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글쎄 뭐 큰 소리를 안 내더라도 따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얘기는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은 다시는 그런 좀 일이 없지 않을까. 무한로기님, 그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내 앞에서 함부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 함부로 김대중이 너무 야이 뭐 이런 얘기는 못 하더라고.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GDP가 쪼그라들고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은 나아진다라고 구라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미 이렇게 경제 자체가 경제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 비율입니다.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 비율.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연체가 된 사람,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죠.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 신규 연체 비율이 0.03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그 시기까지만 해도 0.03으로 아주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1%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1.7%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작년 3월에 0.03이었는데 지금 0.17%로 무려 5배가 올라갔어요. 1월 달에 0.1%였는데 그새 더 오른 거야.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은행권의 가계 연체율,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 비율은요, 벌써 1%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자꾸 오르고 있어요. 자, 가계대출 연체율만 보세요. 자, 2021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0.16% 2021년 12월에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자, 3월까지 쭉 바닥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2월에는 어디까지 기어 올라갔다? 0.32%까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더 커졌죠.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연체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작년 3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수치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연체율이 급증한단 말입니다. 연체율이 급증한다? 달리 말하면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대출은 줄어야 정상이죠. 대출 총량은 줄어야지. 빚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좀 줄이겠지. 아니야. 문제는 뭐다? 은행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가지고 정말 급등했답니다. 7조가 늘었대요. 한 달 사이에. 자, 연체가 늘어나는데 대출도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은행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가게도 빚을 제대로 못 갚고 있는데 대출이 늘어난다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껑충 뛰었대요. 야, 자, 이게 뭐냐면요. 경제 자체가 침체를 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잖아. 이 침체된 경제를 근본부터 되살리지 못하고 그냥 수치상으로 반짝 성장한 것처럼,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주택 경기,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은 수치상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한마디로 화장을 하는 거지. 분식회계지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조중동이고 저기 뭐 적폐 경제신문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게 뭐야? 아우 여기 이 동네 아파트 값 올라. 아우 여기 오르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처음에는 강남 집값 오른다더니 조금 있다가 인천 송도 오른다더니 수도권이 어디 오른다더니 자꾸 이렇게 적폐 언론들하고 조중동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 다 거짓말이에요. 부동산 지금 안 올라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야. 부동산 오르긴 뭐 올라. 아무도 안 올라.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실제로 수치가 나오는 거 보세요. 기사는 거짓말을 하지만 통계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통계 나오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도 줄고 그 다음에 가격도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주택시장 자체에 유입되는 이 자금 자체가 준단 말이야.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늘었네. 뭐다? 이거 부실이에요. 지금 반짝 주택 경기를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분식하기 위해서 분장을 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뭐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의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해봐. 그러면은 은행 부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그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늘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할 겁니까? 대출을 회수하겠지. 대출을 회수할 때 제일 쉬운 게 또 뭐야? 주택담보대출이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은행들도 알죠, 이거. 알지만 자기 은행이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남들은 대출을
남들이 먼저 대출 회수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대출을 회수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죠.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죠. 뭐? 새마을금고 지금 부실이니 뭐니 지금 말이 많죠. 이 새마을금고가 이 부실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다? 주택담보대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그 부실이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지고 그것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고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조금씩 줄이면서 은행권의 부실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지. 자, 이거를 뭐?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고? 그럼 이거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빚을 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거야. 한마디로 카드 빚을 내는 거예요. 주택 시장을, 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드 빚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 자체가 선순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 경기 자체가 침체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그럼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은행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가계 부채도 폭발하고 은행 부실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억지로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필요한 재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빚을 내서 때려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거?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본지 사기야 이거. 심각하죠.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게 자, 근데 이거를 좀 사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도 어렵지만 이런 경기를 헤쳐나가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다른 경제 그 주체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 재정 정책으로 해서 극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뭐 늘려야 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미국의 입김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 편을 들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계속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당장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중국하고 지금 거래 끊겠다고 지금 쌩 난리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때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어요. 특히 우리 사드 때 중국으로부터 우리 보복을 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봐라. 그동안 마치 중국에 공장 지으면은 엄청난 이득이 나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도 중국만 가면은 막 다 풀릴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봐라.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정치 때문에 경제가 개박살 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나라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마라. 중국에 투자했던 거 싹 빼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자꾸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자꾸 공장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계의 소비력이 자꾸 주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 가계가 탄탄하고 소비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탄탄해질 수가 있다고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가 될 겁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대외적으로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외적으로 안 좋을 때는 국내 내수가 살아나서 버티고, 내수가 침체로 빠질 것 같으면은 수출이 살아나면서 버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버텼어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두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우리가 잘 뒷받침을 해주려면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우리 국내로 사실 들어올 만한 거, 웬만한 건 들어와줘야 정상이에요. 요새 보세요. 삼성이고 LG고 분명히 우리나라 상표고 우리나라 제품인데 만든 곳은 보니까 전부 다 메드 인 인디아,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베트남 그렇잖아. 왜 우리가 그런 걸 써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노동자로 써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번단 말,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월급을 받은 사람이 생활비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경제가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내실 있게 성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들의 일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 비정규직만 늘어나니까 그 노동자들의 이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출이 안 될 때 쿠션,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여하튼 얘기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은 들기는 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경제정책을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좀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사실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려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보다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죠. 기준금리가 더 높죠. 우리나라는 지금 3.5%인데 미국이 지금 그건 4%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 그럼 이거는 국내에 있는 자금이 그냥 미국으로 빠져나가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엉망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이 정도의 그 이자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올려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때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자,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신규로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이자율을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얼마든지 상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방법들을 충분히 쓰기도 전에 일단 지금 이자율을 이대로 그냥 기준금리 이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자율을 올려야지 부채 증가를 막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 안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정교한 정책을 좀 써줘야 되죠. 이게 지금 경제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런 정교하고 또 상당히 치밀한 경제정책을 윤석열이 쓸 줄 모른다는 데 있죠. 그리고 검사들이 쓸 줄 모른다는 데 있죠. 검사들이 경제를 알겠어? 금융을 알겠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저도 이게 어디까지나 주워 들은 거죠. 어깨너머로 취재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건데
검사들은 그나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금감원장이 검사잖아요. 검사들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짜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간단해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게가 힘들어지고 가게가 힘들어지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뭐 요걸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죠.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대출이 같이 늘어난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건? 그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대출은 줄여야 돼.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여기 이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당연히 기준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기준금리 올리면 뭐가 문제 생긴다? 예,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안 나가요. 신규 담보대출이 안 나가면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겠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까지 침체되면은 성장률 더 떨어지겠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확 치솟겠지.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자율을 지금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몇 달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래서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경제 통계 분식 회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가 이렇게 얄팍한 수법을 쓰면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는 모양이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IMF가 올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러네요. 네. 포에니님, 지 살자고 다 망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크레베테님, 시한폭탄이네. 예, 시한폭탄이죠. 예, 시한폭탄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